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방송과 관련한 최근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군대 현역 시절의 재미있는 사연, 또 감동적인 사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하겠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육군이나 해군, 공군 이런 타군들의 사연을 올리지 못하는 것 빼고는 나름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연을 제보할 수 있는 제 핸드폰 번호를 자막으로 공개했더니만은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본인들이 경험하신 소중한 사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저를 씹는 그런 문자 폭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야 제가 제 방송에서의 오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추가적인 제보를 통해서. 그 추가적인 제보가 없으면 제가 오류를 발견 못하죠. 그래서 전 그러죠. 알려줄 거면 좀 미리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내가 정정보도를 안 할 거 아니냐. 정정보도. 이러면 내가 지금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아주 뭐가 보이지죠. 아무튼 미리미리 알려주셔야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분도 잘못은 없어요. 왜? 제가 미리 예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분 입장에선 군설 이주석 이 자식이 내일 모레 뭔 얘기를 떠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놈이 지 꼴리는 대로 포항 얘기하다가 백령도 얘기하고 말도 얘기하다가 우도로 건너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난번 방송에서의 오류를 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한 달치 아니면 1년치 편성표를 미리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되지요.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제가 방송 후에야 여러분들의 지적을 통해서 그 오류를 발견한다는 거고, 다음은 처음 방송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 상반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제가 오류를 발견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류가 두려워서 방송을 안 한다? 이거야말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해병대식으로 말하면 뭐가 부러질까봐 중앙대학에 철사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놈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제목이 군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연 중에서는 제가 검증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다, 그런 판단이 서면 저는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오류의 내용이 중앙대학에 가서 거기 찢어진 데다가 실제로 반창고를 발랐다, 그런 내용만 아니라면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에는 제가 바로 다음 방송에서 오류를 정정합니다.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그런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오류가 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돼요? 내가 누구를 갖다 실명을 들어가면서 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서 조금 연도가 틀리고 그런 걸 가지고 누가 형사가 와서 수갑 채워가나? 그리고 이 방송이 KBS 역사 스페셜 그런 프로도 아니잖아요. 둘째,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그대로 방송을 합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국을 쏟아서 그게 D인 건지 왜 그걸 대주고도 뺨을 맞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KBS 역사 스페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조사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또 제 방송 내용 중에서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비록 정사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야사로서 과거 우리들은 이랬다,
뭐 그런 정도의 기록으로 같이 즐기고 가끔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가슴이 찡한 그런 방송을 지향하겠습니다. 요즘 주제넘게도 제가 조금 약간의 사명감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의 사연 로빈슨 표류기가 아닌 해병대 QRF 소대 우도 상륙 정찰기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연평 우도에 최초로 주둔한 군인은 해군이었다. 해군 292 전탐기지 요원들이 1971년도에 처음 주둔을 시작했고 며칠 있다가 해병대 1개 소대가 합류했다.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이 방송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은 해병대에서 1970년부터 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근무하신 분입니다. 포항 1사단 22대대 6중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 22대대 6중대라고 하면 제가 소대장을 했던 중대니까 더욱 반가웠습니다. 아울러 이분께서 우도를 들어가게 된 이유 또한 QRF 임무 수행 중에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이 QRF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QR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QRF는 Quick Reaction Force, 즉 기동 타격대라는 뜻입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의 상륙 기습대대인 22대대, 32대대, 72대대에서 교대로 한 개 중대가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에 파견이 된 다음 그 중에서 한 개 소대를 해군 함정에 승함시켜서 해군의 해상작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상전 수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간첩선이 도주 중에 무인도라든가 어떤 섬에 상륙을 했다. 그러면 이 QRF 승함소대가 고무보트를 내려서 상륙한 다음 지상전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중후반에 이 QRF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선배님께서는 71년도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 때랑은 임무는 비슷하지만 탑승하는 해군 함정이라든가 편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때는 강릉함이라든가 천안함 같은 PC 또는 PCC라고 불렸던 초계함을 탔는데 71년도에는 APD-86함, 즉 전남함을 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우도가 무인도인 관계로 가끔 간첩선들의 피양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많아지고 풍향에 따라서는 우도 인근 상공이 이들 항공기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바 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 우도의 병력을 주둔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국방부에서 이를 다시 해병대 사령부에 지시해서 해병대 병력의 우도 주둔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당시 해군 APD-86 전남함에서 QRF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해병대 승함 소대는 승함, 배에 탔다고 해서 승함 소대라고 불렀어요. 흑산도에서 미 해군 UDT, 실, 그리고 그린베레 등과 같이 요인 납치 훈련에 참가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미군 병력들을 목포에 내려주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해군본부에서 나온 시설장교, 이분은 그 사람들을 소령 계급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해군에서는 공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해군본부에서 나온 시설병과 소령 2명은 지상군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병장교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 작전참모부에서도 영관장교가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천항에서 이렇게 영관장교들을 태운 전남함은 우도 근해로 이동을 했고 우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LCVP를 내렸다고 합니다. LCVP, 이 LCVP는 상륙 주정, 상륙 단정, 히긴스보트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선에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 LCVP를 내리고 병력이 타면 바로 해안으로 돌격을 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승조원 4명의 소대급 상륙군을 태울 수 있습니다. 모선인 전남함에는 이 LCVP가 4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좋으니까 오늘은 이걸 배경화면으로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이 LCVP에 옮겨탄 병력은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소대장을 포함해서 1개 분대 13명의 통신병 1명, 그리고 해군본부하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나온 영관급 장교, 거기다가 중사가 정장인 이 LCVP의 해군 승조원 4명을 포함하면 대략 2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도 남쪽 해안으로 접안을 하던 중에 해안을 10m쯤 남겨둔 해상에서, 즉 수심이 아주 얕은 곳에서 스크류가 물속에 암초를 때리는 바람에 이 LCVP의 스크류가 깨지고 배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당시 해병대 QRF 승함소대가 완전 무인도인 우도를 들어간 날짜가 정확히 1971년 11월 12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71년 11월 12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이분께서는 지금 외국에 사시는데 저랑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분의 기억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께서는 당시 APD-86 전남함의 함장 오경환 대령,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역시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을 하신 당시 작전관 장정길 대위, 그리고 포술장이었던 박원세 대위, 이분은 중령 예편 후에 무역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전역 후에 대한항공에 근무했던 갑판사관 전병기 중위, 이렇게 당시 관련자들 이름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11월 12일, 하필이면 그날이 이분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1년 11월 12일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LCVP 스크류가 그렇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좌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암초 위에 배가 얹혀진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소대장께서 군복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로프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안가에 있는 바위에 밧줄을 묶은 다음 LCVP 안에 있던 병력들이 줄을 당겨서 해안에 접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접안을 완료한 시간 역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 71년 11월 12일 오전 7시. 상륙 후에 해병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혹시라도 적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무인도였기 때문에 북계군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아무튼 우물 같은 흔적을 빼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이분이 71년 11월 12일 우도에 상륙한 직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해군이 우도기지에 최초로 들어간 사연, 즉 1971년에 해군이 최초로 들어가서 218 기지, 물론 나중에는 292 기지가 되죠. 아무튼 해군의 전탐기지 요원들이 1971년에 최초로 들어가고 며칠 있다가 해병대 1개 소대가 들어왔다는 지난번 내용, 이거는 오늘 사연의 제보자 그분의 기억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해군이 먼저 들어가서 전탐기지를 운영하고 며칠 있다가 해병대 1개 소대가 들어왔다는 시기는 1971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걸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해병대 소대장의 말씀은 71년 11월에 우도에 들어갔을 때
우물 흔적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해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해군 예비역의 제보를 근거로 해서 71년에 이미 해군과 해병대가 우도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까 이런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럴 때 가능성은 세 가지. 첫째,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해군이 들어간 시기가 1971년이 아닌 72년도 또는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 방송의 제보자이신 해군 예비역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1971년이 맞다는 거죠. 몇 월 달에 들어간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복장이 군복의 팔소매를 접어서 반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긴팔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봐서 여름이나 겨울은 아니다. 즉 봄이나 가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 해병대 QRF 소대가 우도에 상륙한 시기가 71년 11월이 아닌 1970년 또는 그 이전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이 70년도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특히나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성. 해병대 QRF 소대가 상륙한 시기와 해군 전탐기지가 운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1971년 같은 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71년 11월 12일에 아무 건물도 없던 무인도에서 11월 12일 이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했고 그 해에 해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건 아무래도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거라서 당시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건물을 완공한다는 것도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결론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해병대 QRF 소대가 들어갔을 때 우도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었다. 적이 매설해 놨을 수도 있는 지뢰가 가장 걱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 해병대 QRF 소대가 해군 전탐기지보다 먼저 들어갔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도에는 과연 어느 부대가 가장 먼저 정식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냐, 잠깐 일회성으로 수색을 하거나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대가 잠깐 머물렀던 사실,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장기 주둔 측면에서는 해군 전탐기지가 최초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해병대 QRF 소대에서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1971년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군과 해병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주둔을 시작한 건 해군이 해병대보다 며칠 빠르다. 하지만 해병대 QRF 소대는 그보다 먼저 우도에 대한 수색 정찰을 했다. 그 시기는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1971년 이전에도 여러 번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식 주둔이 아니라 단기간에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도에 머물렀던 군인은 해병대 말고도 공군 첩보부대가 그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단 해군 전탐기지가 1971년이었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병대 QRF 소대의 우도 상륙 정찰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도에 상륙한 해병대는 우도 섬 전체에 대한 수색 정찰을 실시했고 해군 본부에서 나온 시설병과 그러니까 공병 장교들은 건물 위치 등과 관련한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해병대 사령부에서 나온 연관 장교는 106mm 무반동총 위치라든가 81mm 박격포 포상 등에 대해 해군 장교들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도에 접안해서 병력을 내려놓은 해군 LCVP는 스크류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모선인 전남함에 다른 LCVP가 와서 예인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LCVP를 다시 상함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LCVP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는 그런 제법 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LCVP에 타고 있던 해군 하사 한 명은 완전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좌현에 타고 있던 하사가 다행히 기적적으로 우현으로 탈출을 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임무를 마친 해군과 해병대는 철수를 하기 위해서 모선인 전남함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통신이 두절됐고 그때부터 우리 해병대 병력은 완전 전투배치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북한 쪽에서 우리 쪽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 테니까 언제 북괴군이 우도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북괴군들이 우도에 침투해서 아군 첩보부대원들의 모가지를 따간 사건, 그걸 저는 지난번에 60년대 말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보름도 쪽에 주둔하던 우리 해병대가 북한 육즙도에 침투해서 모가지를 따왔는데 북한 쪽에서는 이걸 맞은편 우도에 있는 공군 첩보부대 요원들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해병대하고 공군 첩보부대 간에 정보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우도 공군 첩보부대 요원들이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즙도, 이분도 이 섬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육즙동과 뭔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도 맞은편, 그러니까 우도 북쪽에 있는 북한 지역의 섬을 찾아봤더니만 마침 용매도 바로 앞에 육읍도, 육즙도가 아닌 육읍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글어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연평도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우도가 보이는데 그 맞은편 용매도 코앞에 유급도가 보입니다. 저는 이 유급도가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육즙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 우측에 말도, 보름도, 이런 섬들이 보이는데 당시 그 상황이 실제였다면 북한군은 당시 이 보름도 해병들, 일반 보병은 아니었겠죠. 저는 MIU 또는 만이산 까치부대라고 불렸던 해병대 첩보부대 요원들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병대 첩보부대 요원들한테 당하고서 엉뚱한 데 가서 복수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연 김에 연평도 북쪽으로 여러 섬들이 보이죠. 이쪽으로 갈도, 장제도, 무도, 이런 섬들이 보이는데 예전에 그 김정은이가 장제도하고 무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북한에서 보도한 적이 있죠. 그 장제도하고 무도, 특히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우리 K9이 대응 사격을 한 무도, 거기에 여기니까 해주만 입구,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연평부대가 철저히 막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닦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우도하고 관련돼서 과거에 KBS가 우도를 방문 취재한 다음 우리 해병대가 6.25 때부터 주둔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해서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 해당 기자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기자가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결국 정정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 신인균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에 오늘 사연과 같은 내용을 제보한 적이 있으므로 신인균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이를 보도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을 이미 과거에 접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 방송을 못 봤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거기서 퍼온 내용이 아니라 최초 제보자를 통해 들은 내용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이런 일들을 사연으로 제보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방송으로 만들고
부족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게 해주신 여러 선후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즉시 그 사실을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사연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